대통령실에다 대고 우선 가치는 국민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 접어라. 이거예요? 아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가치라는 거 누가 몰라? 그럼 그거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 우선시해야 될 사람들은 의사들인데 그럼 의사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대통령실에 밀리지 않겠다. 조의원이 날아간 것도 신나지만 조의원 지금 10년 했어요. 와, 진짜. 그 10년 동안 교권은 교권대로 붕괴되고 예전에는 오바마가 대한민국 교육을 세계 공교육의 표본이라고 얘기하면서 띄웠었는데 조의원이 교육감 되고 난 다음부터 미국에서 대한민국 교육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쳐죽일 놈들. 자, 해리스가 새롭게 내놓은 공약들이 기존의 그 미국 세제를 완전히 뒤흔든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만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도 처음에 장벽을 쌓겠다, 뭐 이런 식의 공약들을 내세웠던 것처럼 해리스도 뭔가 이 기존의 바이든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걸 아주 좌파적인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 최소 25% 과세하겠다. 이거 뭐 황당한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를테면 엔비디아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올해 1조 1,800억 달러에서 3조 1,600억 달러로 거의 2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2조 달러가 늘었는데 그럼 2조 달러가 늘은 데 대해서 미실현 이익이 2조 달러인 거죠. 그럼 2조 달러의 25%면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네, 5천억 달러인데 근데 이 엔비디아가 연간 수익은 40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세금은 5천억 달러 내야 되는 주주들이. 이익은 400억 달러밖에 안 나는 회사인데 불구하고 그 주주들은 5천억 달러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직 팔지도 않은 자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년 25%씩 주식을 팔아라.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주식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다 보면 주가가 또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게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 폭스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사람은 금융과 경제에 완전히 무지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랑 같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 되지 않는 가정에는 단 한 푼도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주 전형적인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인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는 세금 인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의 자녀들한테 3,000달러, 6세 이하의 자녀들한테 3,6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신생아한테는 해당 연도에 6,0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 세액 공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4조 달러 이상을 감면하지만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이걸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5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뜯어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뜯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말이 안 되는. 이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렇게 되면 미국 월가는 망하는 거죠. 미국 월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것이 다 대부분의 경우에 뜬구름이죠. 실제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밤새 카지노에서 돈이 오고 가고 하면 이 사람이 판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왕창 땄다가 또 잃어가지고 이쪽으로 왕창 땄는데 세금은 양쪽에서 다 25%씩 걷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게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세금만 뜯기는 거죠. 결국 원래 카지노든 도박장이든 뭐 당구장이든 간에 오래 하면 남는 돈 버는 사람은 당구장 주인, 카지노 주인, 도박장 주인만 돈 버는 건데 이제는 도박장 주인도 돈을 못 벌고 카지노 주인도 돈을 못 벌고 국가만 세금만 뜯어내는, 오히려 판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뜯겠다. 이 얘기인데 이 경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경제가 이렇게 계속 흐름이 있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 딱 끊어가지고 이만큼 어느 순간 딱 끊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혀 모르는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상원과 하원 둘 다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 연방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위헌 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율도 44%로 올리겠다.
법인세율도 지금 21%에서 28%로 올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의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면 아마 미국 대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세금 걷겠다고 나라 망하게 하는 이게 늘 그렇죠. 세금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거의가 반발하지 않고 화다닥 뛰쳐나가지 않고 거의털을 뽑느냐.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500년 된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지금 거의털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리를 뜯는 수준이에요. 지금 털을 뽑는 게 아니라 거의 다리를 거의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뽑겠다도 아니고 그냥 거의야 죽던 말던 다리부터 뜯어내겠다.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의 세금 인상안을 얘기하고 있어서 뭔가 충격을 주는 건 확실한데 약간 무식한 거 아니냐, 바보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 해리스도 뭐 법조인으로 검사하고 검찰총장만 해서 그런지 너무 경제에 대한 무식함을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응급실 대란 위기인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저는 좀 답답한 게 한동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동훈을 어떻게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한동훈의 언어가 너무 정치인의 언어라기보다는 운동권 학생 같은 원래 철학책 한 권 읽은 18살 소년이 제일 무섭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치인의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운동권 학생 대학교 1학년생 같은 그런 말로 하니까 야 이거 무슨 그야말로 싸우자는 건가? 이 말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의료 대란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 건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지금 한다는 얘기가 우선 가치는 국민 생명이다. 당정 갈등이 낄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선되는 가치는 국민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왜 대통령실을 대고 합니까? 왜 당을 대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의사들한테 해야죠. 의사들이 지금 국민 생명을 담보로 아무것도 안 하고 파업하고 의대생들도 다 수업 안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의사들을 상대로 설득을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아니 우선 가치는 국민 생명입니다. 국민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의사들 앞에서 했어야지. 의사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걸 당에다 대고 대통령실에다 대고 우선 가치는 국민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 접어라. 이거예요? 아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가치라는 거 누가 몰라? 그럼 그거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 우선시해야 될 사람들은 의사들인데 그럼 의사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지금 뭐 직역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니까 일단 자리에 돌아와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얘기를 왜 대통령실에 해? 저런 추상적 워딩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을 해소해야 될 상황에서 추상적인 언어를 내놓는 거는 가장 유치하고 저급한 방식인 거죠. 아니, 국민 생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거 어디다나 붙일 수 있지. 세월은 안 그렇고, 국방은 안 그렇고, 안보는 안 그렇고, 무슨 산업재해는 안 그렇고, 교통사고는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허탈한 소리를 할 거면 그런 허탈한 소리를 당대표가 한다는 거. 이건 초선 의원도 안 할 언어예요. 구의원들 수준에서 20대 후반의 구의원들 수준에서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혹시 비례로 된 여성 구의원 이런 수준에서야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50대 당대표가 지금 108석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국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모든 걸 다 접고 개혁을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파업하고 그렇게 따지면 교통 운수 종사자들 파업하면 국민 생명과 재산이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그 파업 다 들어주고 고공 크레인 올라가가지고 한 300일 동안 농성하면 저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모든 거 다 들어줘야지. 뭐 정부하고 충분히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하고 회의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끝나고 나서 한쪽 구석해가지고 잠깐 얘기하더니만 그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 신지원이 뭐니 이 친한파들이 대통령실은 달나라 수준 인식이다. 이거는 뭐 싸우자는 거죠. 달나라 수준 인식이다. 응급실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달나라 상황 인식이다. 간호법
그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안 된 이유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간호법으로 의료기관들 60몇 군데에서 지금 한 3개 남겨놓고 전부 다 타협이 됐거든요. PA들만 다 들어와도 PA 널스들만 다 들어와도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들이 응급실을 안 받는 거지.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들이 응급실 신규 환자들 안 받겠다. 5대 병원들. 그런 거지. 지금 중소병원들은 역사상 최고의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못 가니까 중소병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막상 또 중소병원에서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돼. 너무 그동안 5대 병원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중증 환자 아닌 사람들은 사실 그런 정도 중소병원만 가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 일단 삼성병원 가자. 일단 아산병원 가자. 일단 서울대학병원 가자. 근데 지금 왜 이걸 이렇게 그냥 협의하고 논의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키우느냐.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렸거든요. 최상병 특검 받아라 이러고 민주당에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걸 판을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뒤집어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대통령실에 밀리지 않겠다. 아니 지금 한동훈의 얘기는 뭐 의대 정원 유예하자 이거는 의료개혁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상당하게 지금 보면. 그러면서 의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용산은 심각하게 안 본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의료 상황이 심각해진 이유는 이 의료개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대 정원 문제가 확정이 돼서 이게 적용돼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밀려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끝난 거고 그렇게 된 이상 그 다음 정권에서도 누구도 추진 못합니다. 한 20년은 더. 지금 다행인 것은 한동훈의 이런 수를 우리만 이렇게 뻔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힘 의원들도 다 알아요. 한 달 열흘 지나 보니까 대표로서의 바닥이 너무 드러났다. 한 달 열흘 지나가지고 이제 처음 친한계가 있었으면 한 달 열흘이 됐으면 점점 친한계가 약간 불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당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아니 그런 얘기 해서 안 된다. 의대 정원 유예 상의한 적 없다고 하잖아요. 만찬도 그래서 미뤘죠. 원래 내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만찬도 미뤘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희한테 어제 이제 뭐 어떤 분이 제보를 했는데 당원 게시판, 국힘 당원 게시판도 그렇고 이 위드 훈이 요쪽에 아주 댓글 정말 너무 심하다. 댓글들을 보면 뭐 10,000개 이상 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위그훈이 댓글팀 2023년 10월부터 단계를 10,000개까지 쓴 분이 계십니다. 네. 2024년부터 4월 5월부터 단계 2,300개, 4,000에서 5,000개 쓴 댓글팀은 너무나 많다. 단계에서 대통령 욕하는 사람 클릭하고 개수를 보면 대부분 그렇다. 결론은 여러 당원이 하는 게 아니고 위그훈이 댓글팀 몇 명이 많아 보이도록 하루 종일 도배를 하는 거다. 이거 꼭 수사 대상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댓글팀은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3군데서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도 그렇게 변명을 했었죠. 아니 팬들이 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안 돼요. 어떤 팬이 10,000개, 4,000개를 씁니까? 저건 직업 쪽에서도 아주 엄청난 직업인 거죠. 댓글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거나 같은 걸 옮기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조국이 하는 것도 아니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 조국도 이 사람들이 너무 정치를 쉽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현자처럼까지 보이지는 않아도 바보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뭐 큰 현은 뭐 야구 뭐 이런 거 있죠. 대교 야구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크게 한 거는 뭐 바보처럼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제 조국은 나름 자기가 국민들을 속인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밀정을 임명한 자가 밀정이다. 이게 초등학생이에요. 바보예요. 기가 막혀서 오늘 8월 29일은 경술 국치의 날인데
완벽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네.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 주장에 동조한다. 아무도 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합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국에 국적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 국적이라는 차원, 국적이라는 게 뭐예요? 형식적인 겁니다. 아니 내가 남자냐 여자냐는 DNA가 완전히 다르고 생식기가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남자다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절차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국적이라는 거는 언제 국적이 바뀔지 몰라요. 나라가 망하면 국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면 아니 멀쩡한 국적으로 들어왔다가 그 나라가 망하니까 무국적자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여권이 무효가 되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공항에 터미널에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국적은 굉장히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없는데 국적을 그 나라 없는 국가의 국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내내 무국적자로 지냈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이나 뭐 조선 국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그걸 왜 갑자기 일본 지배를 합법화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껴다 붙입니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 반일이 조금 먹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저런 유치한 선동에 안 넘어가야 돼요. 저런 유치한 선동에 안 넘어가야 되고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이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 아니 무슨 침범하고 뭐 이런 병합하고 이런 걱정은 지금 우리가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해야 될 때다. 냉정하게 경제력으로 놓고 보거나 인구로 놓고 보면 물론 일본이 더 큰 나라지만 국방력만 놓고 봤을 때 만일에 한일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90년대 말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니 뭐니 해가지고 소설도 나오고 김진명 소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독도를 놓고 한일 간에 전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의 국방력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그때는 우리 조기경보 통제기도 없었고 독도까지 전투기가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공중급유기도 없어가지고. 날아가면 나라까지 가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돌아올 수가 없었어. 기름이 모자라서. 그때는 F-15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한국과 일본, 자 그냥 경제적으로만 놓고 볼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대엔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이거 1인당 국민소득을 GDP로 본 게 아니라 GNI로 본 겁니다. GNI로 봤는데 이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건 GNI로 보면 2022년부터 우리가 일본 추월했어요. 근데 GDP로 하더라도 올해부터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부터 GDP로 해도 국가 전체 GDP 1인당 GDP요. 국가 전체의 GDP도 1980년에는 17배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2.5배 차이로 줄었다. 왜냐? 인구가 일본이 우리 2.5배니까 1억 2,500만 정도 되거든요. 1억 3천만에서 좀 줄었죠. 그러니까 1억 2,500만 정도 되니까 딱 2.5배예요. 그러니까 2.5배만큼 GDP가 많은 건데 그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은 무디스, S&P, 피치 3대 기관 전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일본이 국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수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 수출액 자체도 일본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3,348억 달러고 일본은 3,383억 달러다. 몇십억 달러 차이 안 납니다. 이거 잘하면 올해 수출을 우리가 7천억 달러 넘기면 일본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계 5대 수출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앞서 있는 분야는 기초기술 이런 거 뭐 노벨상 뭐 평화상 말고 나머지 과학상들 수상해서 우리보다 뭐 일본 거의 한 30명 되죠. 27, 8명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한 명도 없으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평판이나 호감도에 있어서 일본이 앞서는 건 사실이니까. 이 역시 케이팝과 드라마의 유행으로 볼 때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일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다. 요 얘기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요.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국인 한 분이 일본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그래서 저는 일본 유학 가는 거 반대하는데 일본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일본 중소기업에 취업해 6년이 됐는데도 200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20만 엔이에요. 대졸 취업자들의 초봉이 20만 엔입니다. 이거 30년 전에도 20만 엔이었는데 지금도 20만 엔이에요. 이건
대기업들도 30만 원 이상 주고 이런 데 거의 없어요. 다 20 몇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6년이 됐는데도 200만 원에 못 미친다. 더럽게 안 오르거든요. 일본은 또 월급이. 그랬더니 일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흔한 일이다. 일본 사는 사람들 다 그렇다. 일본은 음식 물가가 싸고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정체된 사회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일 양국의 군사력 차이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세계 언제나 5위에서 7위다. 국제 군사 전문기관들 다 들여다봐도 5위에서 7위로 다 합니다. 심지어 4위까지 올려놓은 데도 있을 정도예요. 일본은 어느 군사기관에서 평가해도 한국보다 몇 단계 아래입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일본이 세계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자위대 군사 능력이. 근데 그 뒤로 계속 투자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계속 매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국방비 투자를 꾸준히 해온 데 비해서 일본이 생각보다 그렇게 투자를 못했어요. 올해 한국의 첨단 무기 수출은 20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일본은 거의 제로다. 아니 일본이 그렇게 기술력 좋고 방위력에 투자했으면 방위 산업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뭐 대포를 만들고 K9 같은 자주포를 만들기래요. 장갑차를 만들기랍니까? 전차를 만들기랍니까? 그렇다고 미사일을 제대로 수출을 해요.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일본은 방위 산업에서 제로예요, 제로. 우리 국방 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앞서는 분야는 해상 자위대밖에 없다. 일본은 당연하죠. 해군에서 막아야 되니까 해상 자위대인데, 그러니까 해군인데 옛날에 일본 해군 진주만 폭격을 했던 일본의 해군하고는 지금 해상 자위대는 완전히 연안 경비대 수준입니다. 그때의 해군에 비하면, 그때 일본의 대양 해군에 비하면, 그때는 일본이 항공모함이 10척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우리도 한 척도 못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10척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때 사용했던 전함 크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일본 가서 그 러일 전쟁 현황을 봤었는데, 당시 그 발틱 함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침몰시켰던 일본 전함들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1905년에, 1903년, 4년, 5년에 당시 우리 고종은 러일 전쟁에 포탄이 궁에 날아서 떨어질까봐, 덕수궁에 날아서 떨어지고 경복궁에 날아서 떨어질까봐 그때 무당 그때나 지금이나 무당 때문에 난리인데, 무당한테 구슬했더니 궁궐 기둥 밑에다가 소뚜껑을 심어놓으면 포탄이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소뚜껑 묻어놓고 고사 지내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일본은 러시아 발틱 함대를 동해바다에 침몰시키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일본을 지금 우리는 120년 만에 이만큼 앞선 거예요. 한국 해군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독도함이니 뭐니 마라도함이니 해가지고, 그리고 해상 헬기, 그리고 이지스함, 건축, 잠수함 이런 거가 워낙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전력차는 4대6이나 4.5대 5.5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함정 척당 공격력은 한국 해군이 훨씬 뛰어나다. 일본은 기껏 해봐야 어뢰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은 탄도 미사일까지 장비하고 있다. 공군은 호각세다. 왜냐면 F-35 보유 대수나 F-15, F-16 그런 보유 대수에 있어서 공군하고 호각세죠. 그러니까 공군 해군이 큰 차이가 안 나는 데 비해서 육군은 압도적으로 한국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이 기갑 능력, 포라든지 이런 거, 대한민국은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고 할 정도로 기갑 능력이 세계적이에요. 사실 지금 러시아 저 꼬락선이 보니까 대한민국 육군이 가서 밀어붙여도 충분히 모스크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보여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거 보면. 한일 양국 육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현재의 전력상 일본군은 무력화된다. 포병과 기갑, 탄도미사일 전력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에 의미가 없다. 한국이 세계 최강급의 현무 미사일을 일본 열도에다 쏟아 부어버리면, 현무 미사일이 지금 배치된 것만 1000기가 넘는데 그거 1000기를 만일에 일본 열도에다 쏟아 붓는다? 도쿄, 오사카 주요 도시들, 그 일본의 주요 한 10개 도시에 10발씩만, 1000기니까 100발이죠. 100발씩만 쏟아붓는다. 도쿄에 한 200발 쏟아붓고, 도쿄, 오사카에 200발 쏟아붓고, 나머지 나눠서 쏟아붓는다? 현무 미사일의 이 파괴력은 거의 현무 5나 이 정도 되는 거, 현무 5 정도 되면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사력이 오히려 앞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냐 이거죠. 이걸 보면, 이런 냉정한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 여러분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자, 그래서 요것도 요거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월말 목요일에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9월 26일이 중요한데 9월 26일이 6일에 조국 선고를 할 거를 언제 알려주냐면 한 열흘 전쯤 알려줘요. 그러니까 9월 제가 볼 때 추석 바로 전쯤 9월 한 12일 13일쯤에 9월 26일에 조국 선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한테 통보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기사가 뜨죠. 그럼 9월 26일에 조국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9월을 한번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둘 중에 하나 선고는 할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직선거법을 10월 말쯤 할 가능성이 높은데 11월에는 위증교사를 할 거고 그거 두 개가 10월, 11월을 빵빵 하게 되면 그때 분위기를 보시죠. 그때 분위기를. 조희연이 날아간 것도 신나지만 조희연 지금 10년 했어요. 와, 진짜 2014년부터 10년간 우리 아이들이 이 조희연 체제하에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조희연은 찍소리도 못 하는 게 공수처가 수사한 거야. 공수처가 첫 기소 물론 공수처가 기소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열심히 4개월 동안 수사해놓고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검찰에다 퍼준 거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공수처 기소 사건은 아닙니다. 공수처가 진짜 바보 같은 게 자기네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수사한 거야. 그 10년 동안 교권은 교권대로 붕괴되고 얼마나 많은 교사들은 또 아동학대니 뭐니 그러고 자살하고 별 난리를 다 쳤잖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공교육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예전에는 오바마가 대한민국 교육을 세계 공교육의 표본이라고 얘기하면서 띄웠었는데 조희연이 교육감 되고 난 다음부터 미국에서 대한민국 교육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전교조 때문에 이 교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교육의 질이 날로 저하돼서 사교육에 의존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 되고 그러면서 조희연이는 지 자식들은 다 특목고 보내고 해외교육 보내고 이런 쳐죽일 놈들 아들 외고 보내놓고 자사고 폐지하겠다 그래? 아들 둘 다 외고 나왔어. 그래놓고 자사고는 폐지하지? 자사고 폐지하겠다고 그래서 또 얼마나 또 국민들이 난리 쳤습니까 또 이게. 조희연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 갔어요? 서울대 로스쿨 세종을 갔어. 자기 아들들은 최고 코스를 밟게 하면서 남의 자식들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해. 외고도 못 가게 하고. 이제 보시죠. 하여간 9월 26일 조국 날아가는 거. 조국이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스쿼트하고 뭐 한다 그랬죠 또? 팔굽혀펴기 한다 그랬나? 그게 뭐 어디 중계되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또 영치금 레이스 펼쳐가지고 또 돈 모으는 거 좀 배 아프긴 하지만 조국한테 영치금 보내실 분들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영치금 많이 쏴서 많이 받아라. 스쿼트하고 플랭크. 왜 감옥 가는지를 돌아봐야 돼. 푸시업도 한다 그랬어. 왜 감옥 가는지를 알아야지. 조국은 왜 감옥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국은 그 감옥 가기 전에 딸내미 시집 보낸 거죠, 뭐. 네. 그래가지고 아빠 손잡고 들어가게. 가서 영치금은 많이 거둘 거예요. 그 정경심이 거뒀던 2억 5천만 원보다 그건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돈 더 뜯으려고 정신이 없겠지. 영치금 재테크나 많이 해라. 2년간.